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저는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어제와 오늘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법 개정안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정 거부로 본회의 표결이 미뤄졌는데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반발하면서 상정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상법 개정안의 쟁점과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늘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을 찾아다니기 마련인데요. 변화무쌍한 경기의 변동 속에서도 꾸준한 고수익을 창출해내는 이른바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에 대한 발굴법에 대한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를 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식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어찌된 일일까요? 네, 솔직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낙폭이 너무 컸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3.39% 88포인트가 한 번에 빠져버리면서 지금 2,530선까지 밀려났고요. 코스닥은 3.49% 26포인트가 빠지면서 740선으로 내려갔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도 꽤 빠졌어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이 되면서 나스닥을 비롯해서 3대 지수 모두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일부 매도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3%대 급락세가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그 낙폭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투자자들이 이런 심리도 있습니다. 공포 때문에 일단 주식을 던지고 보는 투매 매도하자. 현상. 예. 오늘 일부 오후장 들어서 투매까지도 좀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까지 급락한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평가가 간밤 미국장에서 처음으로 있었죠.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미국장에서 실망감으로 표출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에다가 미국발 관세 공격이 지금 다시 재개된 게 어떻게 보면 악재가 이 두 가지가 겹으로 지금 작용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컸던 것 같은데 특히 이 트럼프발 관세 공격이 지금 예측이 힘든 좌추르돌 향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좀 투심을 흔든 것으로 보이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예정대로 3월 4일부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하루 전에는요. 4월 2일로 좀 더 유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루 만에 지금 또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번복해버리니까 관세 공격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좀 더 부각된 양상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지금 패권 경쟁 중인 중국에도 10%의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관세 전쟁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중국 양회, 그러니까 그 한 해의 주요 경제를 비롯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방향성, 목표 같은 것들을 밝히는 양회가 있거든요. 양회를 전후로 지금 미국에 대한 또 보복 관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관세 전쟁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는 것도 공포심을 좀 키운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에 실망감을 드러낸 이유는 뭘까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 아니었나요? 네.
어제도 전해드렸잖아요. 매출, 주당 순이익, 또 앞으로의 다음 분기 실적 예상치 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거기에다가 또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매출도 여전히 탄탄하게 나타나면서 AI 투자 열풍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냈고, 차기 칩 블랙웰이란 것에 대해서도 설계 결함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실적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도 확인시켜 줬거든요. 어제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런데 이제 더 세밀하게 현미경 분석을 해보니까 수익성이 둔화되는 신호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미국 엔비디아 주가 밤사이 많이 빠졌거든요. 이 방아쇠를 당긴 게 뭐냐라고 봤었을 때 여러 이제 지표들 중에 총 마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년보다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점이 부각된 거예요. 총 마진율이라는 게 이제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그러면 얼마 남았니?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지금 다음 분기 실적 가이드를 주면서 다음 분기 매출이 400달러를 넘을 것이다. 그리고 총 마진율이 70.6%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놨단 말이죠. 근데 이 70.6%가 좀 적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년 회계연도에서는 75% 정도 마진이 나왔는데 5%포인트 정도 왜 빠지냐? 라는 거죠. 근데 사실 마진 자체를 70% 넘게 내는 기업에 대해서 너 수익성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우리 입장에선 참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정말로 짧은 기간에 정말 수십 배 올랐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들에게 부여했던 밸류에이션, 가치평가의 상당 부분이 고마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성 저하가 주가 급락의 빌미가 됐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너무하다 싶기도 한데 냉정한 게 이 시장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 결국 이게 제가 1,450원대까지 아슬아슬하게 봤는데 지금 1,460원대 결국 또 넘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최고치로 지금 다시 오른 거거든요. 이거는 관세 여파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이 다시 거칠게 일어나니까 인플레이션 문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는 일종의 위험 회피 심리가 솟구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투자를 줄이고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거죠. 즉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외환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전체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도 106포인트였다가 오늘 107포인트로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로 봐서는 전반적인 달러 강세가 강하게 나타난 장이었다. 여기에다가 오늘 주식시장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1조 5천억 원,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1조 5천억 원 넘게 팔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 우리 주식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갔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자극을 좀 했군요. 네, 그러니까 원화 매도세가 부추겨진 것도 이 원달러 환율이 크게 좀 오른 것으로 원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환율의 향방은 지금 관세 이슈가 또 이상하게 불거졌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3월이지 않습니까? 3월에 예고된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관세 실제로 집행이 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또 관세 이 전선을 확대해 나갈지 이 여부에 따라서 환율의 좀 출렁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코페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했다고요. 네, 오늘 아침 8시 15분부터 한 30분가량 그 화상으로 면담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의미가 있는 건 양국의 어떻게 보면 경제 컨트롤 타워가 처음으로 만난 자리였습니다. 물론 직접 대면한 건 아니지만 원래 두 사람 모두 이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두 사람 다 일정이 안 돼가지고 참석 못해서 오늘 면담이 화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역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주요 의제는 관세와 관련한 통상 그리고 경제 외환 시장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비롯해서 우리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에도 지금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우리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죠. 관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것을 고려해 달라는
라고 요청을 했고 경제와 더불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긴 하지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탕으로 이런 외환시장 변동성에도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 문제 없다. 이런 점들을 설명을 한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관세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가만히 보면 일종의 협상 카드로 관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별로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간 경제 안보 협력의 성과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전략적 중요성을 어필을 하면서 최대한 미국의 관세 공격에 제외되고 좀 줄이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입장인 거죠. 네. 자,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줄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1월 주택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니까 전국 미분양 주택이 72,624가구. 그래서 한 달 전보다 2,400여 가구가 더 늘었어요. 이 2,400여 가구의 증가분은 지방이 아니고요. 평택, 경기도 평택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왔거든요. 현재 미분양 주택은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와 경북, 경남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분양 가운데서도 다 짓고 난 뒤에 비어있는 상태, 즉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걸 더 악성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22,800여 가구, 전월보다 6.5% 늘었습니다. 이게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고요. 중요한 건 추세인데 1년 반째 악성 미분양이 줄지 않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정부가 각종 미분양 이 해소 대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워낙 건설 경기가 침체에 빠져든 데다가 지금 지방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있죠. 이달에 또 내놨죠, 결국.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방 미분양을 직접 사들이는 3천 가구를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발표를 했고 또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또 다른 방식 이게 CR리츠라고 하는데 CR리츠도 조속히 출시하겠다라는 이런 대책들을 내놨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시장에서 사실 요구했던 거는 그나마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을 일시적으로 좀 완화해달라라는 세제 혜택 부분이었거든요. 세제 혜택 부분은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 현재 크지 않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최근에 삼부토건 같은 규모가 꽤 큰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작년과 똑같이 이른바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일어나는 4월 위기설,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이 4월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여당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 27일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에도 계속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쟁점이 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영주 ISS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이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 거부로 오늘 오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고 발표는 했지만 국정협의회는 개최가 안 됐다고 발표가 났는데요. 자, 먼저 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크게 네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상법에서는 이사가 이제 충실해야 되는 의무를 회사에만 부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회사와 주주에게까지, 그러니까 주주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사가 회사와 주주 간의 입장이 갈릴 때는 회사 쪽 손을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주들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액주주를 보호한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입니다. 보통 감사위원 같은 경우 그 기업의 이사진들이 선출을 이제 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최소한 한 명은 주총에서 주주들이 선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 들어갔고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집중투표제입니다. 집중투표제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보통 한 주당 한 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5주를 갖고 있으면 이 5표를 이사 선임 과정에서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 세 명이 있는데 그러면 A한테 내가 한 표, A한테 5표, B한테도 5표, C한테 5표를 줄 수 있는 거지만 A한테만 5표를 다 주고 B, C한테는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한 이사라든지 감사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열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 보면은 전자투표가 이제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집에서 이제 소액주주도 투표할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이 투표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 네 가지가 중점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핵심 사항을 짚어주셨는데요. 여당과 경제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여당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경영권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비용 증가라든지 아니면 방법들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 대주주들이 조금 자신들의 의사를 이사진들을 통해서 반영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감사위원이라든지 이사를 주주들이 선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두 명 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게 된다라면 경영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양극단의 지금 이제 논의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기존의 방식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요구하는 측들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여당이라든지 재계에서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되짚어 보면 지난해 정부가 부진한 증시를 부양을 하겠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네. 언제부턴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좀 한 발 물러선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제 작년 1월 달에 2024년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한국거래소 민생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이제 민생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에 대한 이익을 반영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을 최초로 하시면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무부가 2024년 8월 달에 전자주주총회라든지 물적 분할 시의 주주 보호라든지 주식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에 대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당 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추진해왔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11월 달에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에서 좀 반대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럼으로써 기업 경영이라든지 자본시장 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금융위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서 이게 조금 수면 밑으로 이제 가라앉았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야당 주도로 이게 상법 개정안이 되면서 서로 간에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니네가 지금 해왔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 기업 경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면서 지금 대치 국면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특별히 바뀐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특별히 그건 아니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장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이게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여당에서 이 얘기가 사라진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번 짚어주셨지만 상법 개정안의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재계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기존에는 재계 입장에서는 이사가 회사만 충실했으면 됐는데 이제 주주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주들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경영권 방어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주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을 운영하다 보면 단기적인 성과에만 너무 치중할 수 있다. 보통 이제 기업이라는 게 단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성과가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주주들 입장에서는 빨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싶은 게 또 속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영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 의무가 또 강화가 된다라든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이제 강화돼야 되는 이제 감사가 또 외부 선임이 돼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전반적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얘기할 수 있고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굳이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이 기업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비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보통 이제 상장하면 공시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차라리 주식을 이제 사들여서 비상장으로 갈 수 있고 뭐 해외로 이전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뭐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부분들이지만 비상장 같은 경우는 일부 기업들이 또 그런 이유로 기존에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비용 증가라든지 상황에 대한 어떤 것들이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반면에 상법 개정으로 소액 주주 권한이 확대가 되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국내 주가 상승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당에서 추진했었던 부분들이 그 논리를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원인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이제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거론됐던 것들이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네. 그다음에 주주권익 보호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도한 규제를 통해서 기업들의 활동을 억제해 왔다. 그다음에 정치 경제 불확실성 요 네 가지 요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분석이 됐거든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상법 개정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사회에 있어서의 주주 권익 보호.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에 들어간 거지만 물적 분할할 때 기존 주주들에 대한 어떤 보호 사항이라든지 전자투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때 당시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를 먼저 정부가 분석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들이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 일부 들어갔고 일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러니까 서로 법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분할해서 대안으로 나온 것들이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있어서는 지금 여야가 조금씩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상법이 개정이 되면 말씀해 주신 코리아 디스카운트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원인들이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결국 우리가 이제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 아니겠습니까? 주주들의 이익을 좀 이렇게 답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현재 지금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말 나온 김에 자본시장법을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언뜻 듣기에는 뭐 비슷해 보이죠. 근데 상법은 목적이 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의 조직이라든지 운영 효율성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자본시장법은 말 그대로 자본시장, 금융투자법에 따라서 우리가 증권시장 운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분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법은 기업 위주고 자본시장법은 주식시장 위주다. 이렇게 그냥 쉽게 청취자들께서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법의 대상은 모든 이제 기업들의 활동이 되는 거고 자본시장법의 대상은 주식이라든지 기업 투자자, 금융기관으로 이제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이 서로 이제
갈래로 이제 갈리는데요. 상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사회에서의 충실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회사와 주주로 이제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행된 일부 개정안이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체거래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9시부터 3시 반까지지만 이게 확대가 된 게 있거든요. 이제 3월 4일부터 됩니다. 요게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서 대체거래소가 됐고 3월 31일 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자본시장법이 이제 개편이 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여당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물적 분할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LG 화학 요때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갑자기 물적 분할함으로써 주주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청구권을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약간의 내용들이 좀 바뀌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합병할 때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주가로 이제 합병가액을 계산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삼성물산 뭐 요 부분에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주식 가치라든지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 다양한 요소로 하자라고 하면서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이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상법 개정안 중에 핀셋으로 포인트로 개정하자 이런 내용으로 조금씩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갈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당과 재계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장단점이 서로 있어 보이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점으로 보면 상법 개정안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바꾼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장기적인 방안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도 둘 다 필요한 그 내용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안에서의 이제 그러니까 꼭 상법 개정안의 장단점, 자본시장법의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일부 학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 두 개를 동시에 다 하자. 상법은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거, 개정안은 야당이 주장하는 거고 자본시장법은 여당이 주장하는 건데 둘 다 개정을 하자. 둘 다 이번에 한꺼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제 자본시장법에 대한 개편안은 야당도 특별히 반대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상법이 더 먼저 해야 한다. 먼저 급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법에 대해서는 여당이 좀 반대를 하지만 야당 주장은 과거에 여당이 먼저 이거를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어차피 다 필요하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같이 하자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상법이 기업 입장에서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담이 크지만 가장 이제 재계에서 지금 반대하는 게 딱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만 반대하면 뭐 할래라고 한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업과 회사에서 주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주주소송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배임 횡령 물론 이제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면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고도의 또 우리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 배임과 횡령에 대한 부분들을 법리적인 검토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어려운 현 경제 상황에서 투자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기업들의 토로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이 상법 개정안 물론 입법 예고가 과거에 있었긴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경영권 방어라든지 기업의 다양한 활동에 따른 비용 증가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도입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선진국들 일부 국가에서는 뭐 선진국이라고 표현하기 뭐합니다만 일부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돼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강화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업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기업이 요구하는 것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배
아무래도 이제 그 오너 경영이 많지 않습니까? 오너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주주들은 좀 단기 이익이 좀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 한 가지 오해가 외국인들은 장기 투자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외국인들 중에 장기 투자하는 비율보다 단기 투자하는 비율이 한 뭐 3대 7 정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다양한 거래 주체가 있기 때문에 뭐 펀드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서는 빨리 수익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주들 얘기 들어주고 외국인 투자자들 얘기 들어주다 보면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과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주장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소액 주주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버크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재계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힘이 있는 야당이 이것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는 뭐 그렇게 문제는 아닐 것으로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회의장이 서로 간의 의견이 너무 이제 의견이 너무 크니까 이걸 조정하라고 좀 시간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나온 것들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3월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이 상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바로 입법 예고가 돼서 3월 중이나 4월 중에 이게 시행될 거고 보통 원래 이제 2월 말에 이제 통과될 지금 이제 통과됐을 것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며칠 전만 해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장께서 뒤로 미룬 거기 때문에 2월 말에 통과됐으면 3월부터 바로 시행입니다. 근데 이제 3월 달에 이제 통과되면서 언제부터 시행한다라고 못을 박을 때 빠르면 3월 말 늦어서 4월 초부터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이 운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국내 자본시장 개선을 위해서 여야가 어떻게 논의를 좀 이어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불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들 때문에 물론 이제 이익을 보신 분들도 있고 뭐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주주권익 보호라는 측면이 부각된 거는 동학개미 운동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이제 대중화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재계의 우려는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주들의 권익이 그동안에 명시돼 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아쉬웠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주주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재계도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선진국처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자본시장법도 빨리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적 분할이란 합병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들이 그동안에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갑자기 물적 분할 공시가 나오면 내전사진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서 둘 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핫 이슈 오늘은 상법 개정안의 쟁점 짚어봤습니다. 차영주 IS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책에서 경제에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책, 경제적 해자, 부자를 만드는 주식 투자의 공식 함께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부자라는 단어 때문에 보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경제적 해자, 부자를 만드는 투자 공식인데요. 예. 먼저 경제적 해자,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의 성 같은 걸 보게 되면 성
주변에 그 연못 같은 걸 파놓잖아요. 물로 되어 있는 예. 그건 해자라고 그럽니다. 이 개념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워렌 버핏이에요. 얼마 전에도 이제 주주 사안을 또 발송을 했었는데 주주 사안에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이 말이 이제 투자 분야에 어떻게 보면 상용화가 된 거죠. 이 해자가 왜 중요하냐면 자본주의는 일종의 경쟁 시스템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계속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것이 근데 궁극적으로 소비자한테 편익은 돌아가요. 네.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서 수익성이 나빠지는 기업이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그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떠나고 싶죠. 예,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런 경쟁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진입 장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이 책에서는 여러 유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가 뭐 가장 유명한 브랜드. 브랜드가 강력한 회사들. 뭐 그다음에 특허로 보호받는 회사 같은 경우, 제약업종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라이선스와 같은 무형자산. 그러니까 브랜드라든가 특허나 라이선스 같은 것들은 무형자산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뭐 부동산이나 생산시설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전환 비용이 높은 비즈니스들.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뭐 메타라든가 인스타 같은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뛰어난 기업들. 네. 그다음 원가 우위가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쟁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 어렵죠. 기존의 경쟁자 중에 순위는 바뀌어도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등장해서 새롭게 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기업들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즉 수익성이 장기간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경쟁사들이 모방하는 제품이나 경영 전략을 흉내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업 성격을 가진 이런 구조적인 특성을 가진 기업들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자, 이제 사례를 통해서 경제적 해자의 의미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현재 경제에서는 과거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무형자산이 경제적 해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탄산음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예. 근데 햄버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게 바로 이제 일종의 경제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은. 이 해자에서 굉장히 이 브랜드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인기 있는 브랜드가 좋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 브랜드 때문에 소비자가 기꺼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그 브랜드가 인기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왜? 그래야만 그 기업의 이익과 수익성이 드러나니까. 인기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군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우리 라면 시장에서 흰 라면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흰색 그죠? 예. 꼬꼬면 같은. 예. 지금 어떠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기는 있었지만 그거 자체가 소비자 행동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이지. 저도 알고는 있지만 예. 그렇죠. 그게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행사하지 않은 거죠.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는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코카콜라 같은 회사를 워렌 버핏이 굉장히 오랜 동안 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력한 해자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탄산음료 시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뭐 다른 제품보다 내가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몇백 원, 몇천 원 더 구매를 하겠다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건인데 신제품을 이제 출시하면서 그 블라인드 테스트 좀 더 눈을 가리고 코카콜라를 먹게 한 거예요. 신제품을. 그러니까 훨씬 더 신제품이 맛이 좋았으니까 네. 당연히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새로 출시를 합니다. 그때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돼요. 어떤? 왜냐하면 눈을 뜨고 먹었을 때 느꼈던 코카콜라 병 있잖아요. 그런 느낌과 그 맛을 돌려달라고 그러면서 나의 코카콜라를 돌려달라고 소비자들이 어마어마한 항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몇 년 동안 그래도 블라인드 테스트에 성공을 했으니까 몇 년간 경영진이 버티다가 나중에 항복을 하고 그 제품을 폐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모든 회사가 가질 수 있게 좋겠지만 그러니까 코카콜라 쉽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회사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버핏이라는 사람이 경제적 해자 개념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기업 바로 코카콜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해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 사업. 허가 사업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자기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주변에는 그 혐오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어떻겠어요?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예. 뭐냐면 자연스럽게 쓰레기 매립장 허가권을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 허가권을 갖고 있음으로써 진입장벽을 갖게 되는 것이고 강력한 독점권을 그래서 행사할 수 뭐 있겠군요.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쓰레기 매립장 회사들이 수익이 다 높아요.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이 쓰레기 처리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 책에 이 책에 잠깐 나오는데 어떤 회사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한 수십 년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허가권에 의해서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는 이런 기업들은 구조적인 수익을 꾸준히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환 비용의 개념도 궁금한데요. 예. 전환 비용이 높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사회자분께서도 주거래 은행을 바꿔본 적 있으세요? 입사 이후로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많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금의 평균 이동률이 15% 정도고 고객들이 그 계좌를 보유하는 연도는 6년에서 7년 정도를 그 보유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계좌를 내가 딴 데로 옮기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동이체 해놓으셨죠. 공과금, 카드 결제금 다 있잖아요. 연결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냐면 전환을 할 때 불편하고 고통을 주는 비즈니스를 가진 회사들. 그러니까 은행업도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거래해서 전 세계적으로 은행이 잘 안 망하죠. 전 세계적으로 은행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환 비용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드 회사 같은 데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공과금 같은 거 자동이체 달러 캠페인 벌리고 그다음 그 은행에서도 그 자동이체 하시고 공과금 이체하면 금리 할인해 주고 예. 그게 이제 전환 비용을 이용한 비즈니스의 전형적인 사례들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뭐 의료 분야에서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로봇 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합니다. 그럼 의사들 입장에서 내가 로봇 수술의 기술을 전부 다 기능 익혀야 되잖아요. 더 싸고 좋은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혁명적이지 않는 이상은 내가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로봇 기업을 잘 교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 로봇 기업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예. 물론 이제 주가도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진 회사들이 오늘처럼 주가가 폭락했을 때 이런 식의 해자를 가진 기업들을 사시면 좋죠. 강력한 무기가 되는군요. 그러면 예. 예. 자, 또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뭐 메타, 유튜브, 구글 등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예. 네트워크 효과와 경제적인 해자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뭐냐면은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건 이용자가 100명밖에 안 되고 하나는 한 수천만 명이 돼요.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떤 인기 스타가 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수천만 명이 있는 그쵸. 곳이죠. 그것이 그 기업이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네트워크인 경우에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됩니다. 경쟁자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페북이나 뭐 인스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 네트워크 효과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네트워크 효과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로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정보나 지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1등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Winner takes it all이라고 그러죠. 예. 노래군요. 예, 그 스웨덴의 유명한 팝그룹 아바 노래인데 거기서 그 노래에서 사랑에 대한 노래지만 그 노래가 이 경제 네트워크 효과에서는 가장 빨리 먼저 선점한 기업이 네트워크를 가져갑니다. 뭐 대표적 아마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선점자가 네트워크를 또 빨리 많이 구축할수록 더 강력한 해자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뭐 신용카드 같은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뭐 미국의 대표적인 양대 신용카드 회사가 비자 마스터카드인데 네. 그 기업들을 여러분들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실적이 나빠지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무려 60%가 넘습니다. 네. 1년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파는 거에 수익의 60%가 진짜 자기 돈인 거예요.
그 정도면 굉장한 수익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제조업은 불가능한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많은 곳이 많을수록 내가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유인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갔는데 내 신용카드가 결제가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면 아무리 어렵죠. 혜택이 좋아도 그 카드를 쓰지는 않죠. 그렇죠. 그럼 신규 카드 회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투자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해자인 거죠. 그런데 이런 해자를 가진 기업들이 단점은 주가가 많이 비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일시적인 오해나 주가가 폭락했을 때,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그런 시기에 이제 이런 기업들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가 우위도 경제적 해자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이런 게 이제 주시죠. 입지 조건이에요. 원가 입지, 우위. 예. 입지 조건. 그러니까 무겁고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생산하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소비가 되는 물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는 지역별로 다 떨어져 있어요. 다. 예.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어느 시멘트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석회석을 채굴하는 비용이 굉장히 싸요. 우리나라가. 예. 예. 그리고 뭐 철광석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은 그 철광석을 광맥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그냥 철광석이 땅 위에 나와 있어요.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곳이 있고 예. 어떤 곳은 어떻습니까?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으면 광산, 광도를. 그게 싸게 채굴할 수 있고 그것이 또 무겁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뭐 대표적으로 입지 조건에 의한 원가 우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해자를 만들 수 있고 뭐 철광석 회사 중에 브라질 회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예. 그럼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자원 채취 비용이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도 어찌 보면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는 경제적 해자의 개념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나중에 주식을 팔아야 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책의 해자 내용과 요 마지막 내용을 했던 것이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매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매도의 원칙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첫 번째로는 그 내가 실수를 했느냐, 즉 내가 처음에 이 주식을 살 때의 매수 시 아이디어가 잘못됐거나, 내 판단이. 예, 아니면 가치 평가를 했던 것보다 내가 가치 평가를 잘못했거나, 이렇게 분석을 잘못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 시장이 급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뭐냐면 회사가 악화되었느냐. 당연한 거죠.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 회사의 경제적 해자가 좀 나빠졌으면 당연히 그런 회사를 팔아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저는 오히려 이 세 번째가 굉장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세 번째가 가장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느냐, 더 좋은 주식이 있느냐는 거죠. 더 좋은 주식이 있을 때는 팔아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한번 사면 이 보유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좋아지겠지. 예.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그 주식 고수분이 하신 얘기인데, 투자자는 정원을 가꾸는 거와 똑같은 정원사와 같다. 잡초는 뽑아내고 꽃들만 남겨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내가 샀지만 이걸 잡초라면 뽑고 새로운 꽃씨를 심어야지, 계속 내가 이 잡초인 걸 알면서도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들고 있으면 그 손실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잡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거든. 예,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투자는 이렇게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편향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잘 못합니다. 저도 틀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 종목에선 여러 종목들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포트폴리오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많이 높아졌을 경우엔 이런 것들은 좀 매도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은 좀 위험을 분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런 분산 효과가 없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자, 확신이 더 높은 종목이 있다라면 그 비중을 엄청 높여야 된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종목들을 갖고 계신 거를 정원사의 입장에서 네. 한번 바라보시는 것이 요즘같이 시장이 흔들릴 때
자기 갖고 있는 종목들을 점검하실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 돈을 투자할 다른 더 좋은 주식이 있는가. 예. 자, 오늘 경제적 해자, 부자를 만드는 주식 투자의 공식 함께 읽어봤는데요.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경제적 해자의 개념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이 장기적으로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왜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시스템이 됐느냐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익을 쫓아내는 다양한 경쟁자가 있고 그 경쟁이 격화될수록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도 더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시장의 관점인 것이고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뭐냐면은 계속 내 기업이 제일 좋은 건 독점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적 의미에서는 독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점을 거의 준하는 다른 기업 경쟁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설사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더 높은 수익성을 낸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경제 읽기 폭락장도 두렵지 않은 이유 펫도시의 경제적 해자 함께 읽어봤습니다.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이상관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기만이었고요. 어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